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나 스스로에게 끝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기특하다 하고 토닥토닥 많이 해주시고요. 맛있는 거 먹었나요, 여러분들? 일단 조금 쉬고 기분 좋게 재충전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단쌤이 오늘 감독을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마지막 시간까지 딱 끝났을 때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자. 잠 좀 자자. 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울컥하는 거 있죠. 아,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치열한 매일매일을 쌓아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 원래 실력대로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원래 실력보다 더 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시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모든 친구들이 잘 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쉬워도 그 중에서 잘 보는 친구도 있고 못 보는 친구도 있고요. 또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그 중에서 잘 보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단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쌤은 사실 여러분들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서운하게 느껴지나요? 9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능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인생 성적 만들 수 있도록 단쌤이 충분히 많이 도와줄 거니까 이번 이 시험지는요,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내가 공부할 새로운 자료가 주어졌구나. 이 자료를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내가 목표한 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어왔나요? 시험지 준비됐나요? 그리고 총평 보고 왔나요? 자, 그럼 이제 바로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참 많이 봤던 고지도를 다룬 문제였는데,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대명운일도, 지구전이도 중 하나임. 자, 근데 1번부터 딱 3점짜리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지도 문제가 이렇게 3점짜리로 나온 건 조금 흔치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 있는 지구 전후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대명 혼일도, 사실 우리가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얼마나 많이 봤었냐고요. 특히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명혼일도와 관련해서는요, 수능 특강에 날개단에 설명이 쫙 나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능 완성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이렇게 대명혼일도에 표현된 강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단쌤이 올해는 고지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고지도에 표현된 지역들 디테일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강조했었는데, 딱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 보기 어려웠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가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뭐라고 하냐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는지 보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가운데에 그려놓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가 바로 중화사상이 반영된 지도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을 가운데에 딱 크게 그려놓은 지도요. 지구 전후도는 오히려 이 기존에 있던 지도에 있는 아시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신대륙까지 다루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지도 제작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중화사상을 극복한 지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자, 니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렸던 친구들 있을 텐데 이름에 또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별표 대명혼일도, 명나라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 자, 이러한 것도 단쌤이 그랬죠. 제작 시기 물어보는 거 외워서 풀지 말라고요. 딱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는가? 지구 전후도는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지만 대명혼일도는 신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지도가 나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가와 나에는 모두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 어디에 표현되어 있나요? 지구 전후도에서 여기 지구 전도에 딱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대명 온일도도 한번 볼까요? 여기 중국 넘어서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가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고요. 1번 문제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방심했다가 헉 하고 긴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도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말고 단쌤이 뭐라 그랬어요? 올해 지도의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 표현되어 있는 지역, 위치 찾는 연습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것도 단쌤이 강조했던 유형입니다. 그쵸?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봤던 그 자료들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다는 뜻인데, 하지만 또 슬프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게요, 변별력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쌤이 그랬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뭐다? 특히 우리 지리에서는 지리적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바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유형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했죠. 근데 진짜 많아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 나만의 지도에 연습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떠한 그래프나 지도도 주지 않고 텍스트만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추론하게 하는 문제, 지난 6월에도 보였었는데 근데 이번 9월에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에서 봤었던 기본적인 자료들은 여러 번 보고 자주 보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수능 시험장에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연계교재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혼자서 이 똑같은 교재를 여러 번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연계의 비밀, 수능 특강편, 수능 완성편 강의도 있고요. 또 파이널 체크 포인트도 있으니까 이러한 강의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 점검하는 시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주로 대규모의 자본과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된다. 사실 플랜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왔었지만 이렇게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 적은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다? 바로 개념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랜테이션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역시 우리 수능 특강 날개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이 다가온다고 해서 막 갑자기 새로운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한번 봤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그 내용 다시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겠다. 꼭 맞추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한번 볼 때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번 더 보자고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대표적인 상품 작물로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카카오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쌤이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쓰는 것들의 원산지를 한번 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지쳐서 초콜릿 많이 먹죠. 단쌤도 고3 때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뒷면에 보세요. 원산지 코트디부아르 혹은 가나라고 쓰여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니은의 보기를 봤더니 니은의 주요 수출국은 북부아프리카에 위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맞지 하고 넘어갔던 친구들 많죠.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아프리카고 아프리카에 위치한다고 했으니까 맞지 하고 넘어갔죠, 여러분들. 자, 지금 집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북부아프리카라고 했습니다. 북부아프리카에는요, 전 세계 최대 무엇이 있다? 사막. 그 사막의 이름은 사하라 사막이었잖아요. 근데 사하라 사막에서 카카오의 재배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주요 수출국이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케냐의 차, 에티오피아의 커피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차의 최대 생산 대륙은 아시아이다 라고 하니까 아닌데? 케냐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아프리카 아니야? 하고 옳지 않지. 이렇게 골랐던 친구들 지금도 뜨끔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쵸? 아예 섬 이름 자체를 따서 차 이름으로 지었을 만큼 차를 굉장히 많이 재배한 나라. 너무 슬프지만
식민지배 과정에서 이 차 농장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로 인해서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민족과 이주한 민족들 간의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나라.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스리랑카. 근데 우리 연계교재에서 풀었던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요. 수능 완성에서 스리랑카는 전 세계 2위의 차 재배국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단쌤이 스리랑카 차 재배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스리랑카만 놓고 봤을 때 차 생산량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만 놓고 봤을 때 그 나라의 수출품 중에서 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차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나라는요, 차를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 경사진 곳에 강수량이 많은 곳,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국토 면적이 넓다면 차 생산량도 당연히 많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스리랑카 주변에 한번 지도를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은 중국이 있죠. 중국이 1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의 최대 생산 대륙은 아시아이다 라는 내용도 우리가 추론을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유형 자체가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었고, 또 뉴욕과 시드니가 이미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지역이구나, 어떤 도시구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여기 어려웠던 문제가 그거잖아요. 2023년 새해에 누가 먼저 시작되나, 그쵸? 그래서 단쌤이 여기 또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는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 문제지 11번에 있는 그 지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도 경도 같이 분석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11번에 있는 지도 같이 놓고 단쌤이랑 같이 위도 경도를 통해서 지역의 위치를 추론하는 방법 한 번 더 연습해 보자고요. 자, 일단 가지역은 서경 73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자, 경도의 기준점이 되는 나라가 있죠. 이름부터 정말 경도 영도다라고 단쌤이 기억하는 밈 알려줬잖아요. 경도 영도는 영국. 그래서 영국의 경도 영도선 슝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동경, 그리고 서쪽 왼쪽으로 가면 서경,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근데 여기는 서경 73도니까 사실 이 경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렇게 우리가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에 임의로 점을 딱 찍었을 때 이 점이 경도 영도인 영국과 이 지구 중심을 관통해서 이루는 각도, 이것을 표현한 게 바로 경도거든요. 그러면 영국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각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슝 이렇게 멀어져서요, 단쌤이 서경 75도의 랜드마크가 되는 곳이 바로 뉴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선을 슝 그어줍니다. 대략 이 정도가 서경 73도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또 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의 기준점은 어디다? 위도의 기준점은 지구상에서 지름이 가장 두꺼운 곳, 우리가 지도에서 찾을 때 에콰도르 그리고 싱가폴 부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도 영도가 되겠고요. 자, 북반구의 30도 랜드마크 알려줬었죠.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와 만나는 부근 여기, 그 다음에 여기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부근 선슝 연결해주면 요게 북반구의 30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치는 북반구의 30도보다 조금 높으면서 서경 73도니까 아, 뉴욕이구나 하고 바로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시의 상징물 내용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지역 한번 찾아볼게요. 동경 151도라고 합니다. 자, 지구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니까 반뚝 자르면 180도가 되겠죠. 그 180도가 딱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단쌤이 뉴질랜드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점 찍으면 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도와 180도를 알았으면 120도, 150도, 60도 다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일단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요. 60도 그리고 120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120도를 또 반 나누면 120도랑 180도 사이의 반. 그렇죠. 150도 부근. 대략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남반구의 30도 단셈이 여기 랜드마크 알려줬잖아요. 뾰족, 뾰족,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이렇게 슉 연결해주면 요쯤이 남반구의 30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은 동경 150도 그리고 남반구의 30도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징물 자료를 통해서도 나 지점은 시드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뉴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독일어이다. 이상하죠? 영어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요. 2번, 나에는 국제연합의 본부가 있다. 국제연합의 본부가 있는 도시는 어디예요?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열리고 하죠. 자,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세계도시 체계에서 계층이 높다. 이것이 바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그리고 도시의 상징물을 통해서 가가 뉴욕이라는 것만 찾아냈으면 사실 나가 어떤 도시인지를 찾아내지 못해도 정답을 찾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세계도시 체계에서 최상위 세계도시에 해당하는 거 우리 딱 세 군데 배웠잖아요. 어디? 미국의 뉴욕, 그리고 일본의 도쿄, 그리고 영국의 런던. 딱 세 군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보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단쌤이 시차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 2024년이 늦게 시작된다. 이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새해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180도 부근입니다. 왜? 이 경도 차이에 의해서 시차가 결정이 되는데요. 영국에서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 바로 180도잖아요. 해는 우리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죠.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기네 나라의 표준 경산을 바꾸는 나라들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새해 맞이 관광, 해피 뉴 이어 축제하려고. 그러면 영국으로부터 이만큼 동쪽에 있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2023년이 빨리 시작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와 나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이런 유형 우리 진짜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쵸? 근데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와 나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가 아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국가의 수도를 다 외워야 되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최상위 세계 도시에 해당하는 뉴욕은요. 어떠한 한 국가 혹은 한 다른 도시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세계 도시의 영향력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고요.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우리가 지리정보체계 GIS를 간접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단순화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자료를 고려하여 가족보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조건에 적합한 국가만을 지도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장 합계 점수가 높은 상위 2개 국가를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거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쌤이? 배점 기준 보자마자 바로 해결하라 그랬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1인당 국내 총생산 2천 이상이면 1점이래요. 그러면 2천 이상인 곳들에 다 1점씩 부여하고요. 1,500에서 2천 미만이면 2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합계 출산율 한번 볼게요. 1.5 미만이면 1점, 1.5 미만인 곳에 바로 1 부여하고요. 그 다음 1.5에서 2.1 미만이면 2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1 이상이면 3점, 요렇게. 그 다음 영아 사망률 볼게요. 20 미만이면 1점, 그 다음 20에서 30 미만이면 2점, 그리고 30 이상이면 3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합계를 내는 겁니다. 자, 1,
3, 3 다 더하면 몇? 7 나오죠. 그리고 1, 2, 1 다 더하면 그렇죠.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캄보디아 2, 3, 2 다 더하면 7. 그 다음 타이는요. 1, 1, 1 더하면 3. 그리고 필리핀은 1, 3, 2 더하면 그렇죠.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라오스와 캄보디아인데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지도에서 찾는 게 어려웠던 단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이 지도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동남아시아에 어떤 나라들이 있고 누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지 어떤 바다와 인접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시험에도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런 보기 진짜 많이 나왔죠. 근데 단쌤이 이거 많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많이 나올 거라고 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쌤이 라이브 우리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를 찍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 단지 친구들이 실시간 댓글 올려주는 거 보니까 진짜 단쌤이 중요하다고 한 거 나왔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단쌤이 잘 도와줄 테니까 단쌤이 해달라고 하는 거 꼭 하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A는 타이, 그리고 B는 라오스, 그리고 C는 캄보디아, 그리고 D는 베트남, E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에 해당하는 것은 라오스, B, 그리고 C, 캄보디아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 미얀마 국경에 안 나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또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따가 또 문제 풀다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는 남부아메리카 여행 중 촬영한 사진들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A 지역 보니까 빙하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딱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요. 단쌤이 그리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쌤이 그리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데스 산맥.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빙하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B, 우유니 호수, 여기 우유니 소금 사막에 우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서 호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C는 아타카마 사막에 안개라고 여기 사막이 있다라는 것까지 딱 알려줬잖아요. 항상 이 지점이 기후에서 나오면 참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문제인데 단쌤이 그린 이 빨간 선 이게 뭘까요? 바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가 되겠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사막에는요, 안개가 많이 핍니다. 그래서 이 안개를 활용해서 안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증기를 모아서 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D, 간헐천이라는 걸 통해서 화산지형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빙하의 분포 고도 하한선은 현재보다 빙기에 더 높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단쌤이 딱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더운 것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그리고 추운 것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현재보다 빙기에는 분포 고도 하한선, 빙하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더 낮았겠죠. 그러니까 빙하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B는 지하수의 지표 유출로 인해 형성된 오아시스이다. 자, 그럼 여기에 사막이 있고 거기에 지하수의 지표 유출로 인해서 오아시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뭔가 어색하죠, 여러분들. 여기는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 지역이니까요. 그 다음 디귿, C는 한류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한다. 너무나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이 간헐천은 신기습곡산지의 화산대에 위치한다. 이것 또한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5번 문제 우리가 또 간단하게 같이 해결해 봤고요.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지역 간의 기후 데이터를 비교하는 문제도 우리가 참 많이 다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능 문제였다면 여기 1월, 7월을 가리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도 수능 완성에서 얼마나 많이 풀어봤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를 성실하게 잘 따라왔다면 이 문제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북해기선과의 거리를 묻는 문제도 우리가 진짜 많이 다뤘었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는 그래프와 지도가 있으면 뭘 먼저 본다? 질이 덕후니까 지도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도에 여기 적도에 이렇게 슝 선을 그은 다음에 북반구의 지역들, 그리고 남반구에 한 지역이 있었네요. 근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위도에 있는 곳이죠. 여기는 열대 사바나 기후 나타나는 지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아까 라이브에서도 단쌤이 보니까 온난수분 기후하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완전 꿀팁입니다. 항상 이렇게 중국 동해안 지역에 점이 찍혀 있으면 여기가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인지 온난수분 기후인지가 많이 헷갈리죠. 그럴 때 단쌤이 딱 제주도에 선을 그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이 찍혀 있는 위치가 제주도보다 위도가 높다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 그리고 제주도보다 위도가 낮은 곳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난수분 기후 지역, 이렇게 딱 정리해 줬었잖아요.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 서안에 위치한 이곳은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그래서 계절별로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는 곳이었고요. 여기 지중해 연안에 딱 있잖아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 아주 대표적으로 로마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지역들 세 지역 온대 기후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 군데만 열대 기후잖아요. 근데 지금 기온 조건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강수량 조건만 가지고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30mm쯤 되는 곳에 선을 한번 슝 그어봐요. 이걸 왜 그었을까요? 자, 이 선을 그었을 때 딱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았나요, 여러분들? 자,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 이상인 이 라 지역이 바로 북반구의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1월, 7월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륙 동안에 위치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도 찾을 수 있습니다. 7월에는 강수량이 많지만 1월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건기가 나타나네요. 북반구의 1월은 겨울이니까 겨울이 건조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 다 맞죠? 자, 그 다음 가지역과 나지역이 남았는데 두 지역의 패턴을 보니까 7월에 건기이고 그리고 1월에 우기라는 게 비슷합니다. 그쵸? 7월이 건기이고 그리고 1월이 우기라는 특징이 비슷한데요. 근데 1월의 강수량을 한번 봐봐요. 자, 우기에 한 달 동안 내린 강수량이 449mm. 그럼 여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 지역이 바로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 그리고 가 지역이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지 볼게요. 1번 가는 다보다 동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자, 동계 강수 집중률은 무슨 뜻이냐면 1년 동안 내린 비, 겨울에 몇 프로 내렸지? 이게 바로 동계 강수 집중률인데요. 가 지역은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수분한 지역이죠. 그러면 동계 강수 집중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 지역은? 그런 반면에 다 지역은 겨울이 건조한 지역이었으니까 다 지역이 더 동계 강수 집중률이 낮겠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2번 자 북해기선 선 그어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하라 사막, 여기에 사막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위치가 바로 북해기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가 지점이 라 지점보다 북해기선에 가깝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나는 나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자, 여기는 나는 열대기후 지역이고 우리가 열대기후 지역 쾌펜의 기후 부분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 열대림이 살 수 있는 조건? 그렇죠. 바로 18도씨 이상인 지역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다는 라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대륙 동안에 있는 온대기후 지역이 대륙 서안에 있는 온대기후 지역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더 낮겠죠. 그 다음 5번. 라는 나보다 1월의 낮 길이가 짧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라 지역은 북반구의 중위도에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에게 1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딱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서 진짜 여유롭게 겨울에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언제 해가 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여유롭게 보낼 딱 그 시즌이잖아요. 근데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지난 겨울방학 기억나요? 아, 이제 나 수험생이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진다, 안 일어나진다. 일찍 일어나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우리의 1월은 낮 길이가 짧아지는 계절이고 나 지역은 남반구니까 1월이 여름이잖아요. 이때 낮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중남부 아메리카 네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나다라는 각각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중 하나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보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다고 단쌤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눈을 딱 감고요. 딱 3마디만 해보세요. 나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찍어서라도 무조건 맞출 거다. 이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딱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단쌤이 그랬죠. 그래프 분석이 쉽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해보라고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어떠한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멕시코는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이름 자체가 딱 멕시코 느낌이 물씬 나는 공업지대인데 5글자예요. 마로 시작하는. 마킬라도라. 미국과의 접경지대에 마킬라도라라는 공업지대가 형성이 돼서 공업 제품의 생산이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브라질은요. 정말 국토 면적이 넓죠. 그리고 그 넓은 국토 면적 대부분이 세계 대지형에서 우리가 신기조산대, 그리고 고기국산지, 그리고 안정육계 배웠는데 무엇에 해당한다? 이름 자체가 브라질 순상지였잖아요. 근데 그 순상지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에는 어떤 자원이 많이 있다고요? 철광석. 그래서 브라질은 철광석을 비롯한 광물 자원의 생산도 매우 많은 곳인데다가 콩이나 옥수수와 같은 식물 자원? 곡식? 식량 자원도 많이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르헨티나도 물론 수출하는 자원들이 있겠지만 아르헨티나의 특정 자원의 비중이 엄청 높다든지 이런 걸 다뤘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일단 넘어가 봐요. 나머지 한 군데까지 찾아낼 수 있다면 가나다라 중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아르헨티나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단쌤이 칠레는 이렇게 기억해달라 그랬죠. 칠레에서 구리 생산 정말 많이 한다는 거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한 밈이 있었습니다. 칠레 구리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브라질하고 칠레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른 지역과 구별되게 공산품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 다가 바로 멕시코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그래서 단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칠레는 구리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서 국제 구리 가격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러분들 왜 단쌤이 걱정했는지 알겠죠? 이 라가 바로 칠레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와 나가 남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거 고민하느라 시간 굉장히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쌤이 그랬잖아요.
잘 안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추론해보면 된다고요. 이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겁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답은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100% 다 알지 못해도 정답은 나오고요. 모든 수험생들이 사실은 수능 시험장에서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100%다 알고 자신감 있게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모호함, 약간의 애매함은 남기고서 추론을 한다는 얘기죠. 그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브라질은 국토의 대부분이 어떤 지형에 해당한다? 순상지. 그리고 순상지에는 어떤 자원이 많다? 철광석이 많다.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비중이 더 높은 나라가 바로 어디다? 그렇죠.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르헨티나가 되겠죠. 자, 1번 가는 라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 자, 이 보기의 별표.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뭐 놓치고 있는 거 없어? 이 나라들 중에서 철광석 진짜 많이 생산하는 나라 있잖아. 이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에서 이런 시그널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분석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의심을 하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힌트예요, 이것은. 그래서 가는 라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라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자, 이것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근데 단쌤이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지도 여러 번 보고 어떤 나라가 인접해 있는지 많이 보고 그리고 국토 면적도 비교해보고 많이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약간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세모치고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확실한 오답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칠레는요, 이렇게 길쭉한 나라였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넓은 평원지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국토 면적이 넓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는 남북반구에 걸쳐 있고 맞죠? 그 다음 다는 북반구에 위치한다도 맞고요. 자, 그리고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종주도시화 현상에 대해서 단쌤이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나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종주도시화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과제가 남아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브라질은 단쌤이 늘 강조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미 1960년대부터 수도 이전을 기획했었다고요. 왜? 해안가에 너무 큰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는 크지만 1위 도시의 인구수가 2위 도시 인구수의 2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술적인 의미의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었고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와 나 중에 아르헨티나는 칠레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브라질은 칠레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백지도 연습 많이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는 세계지리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은 자, 여기 가 나라는요. 정말 다양한 기후,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여기 해안 지형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신기조산대의 일부인 아틀라스 산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는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고요. 그리고 산 넘어가면 스텝 기후, 사막 기후까지 나타나는 곳인데 근데 여기 가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모로코였고요. 이곳의 전통 가옥은 이동식 천막인 유르트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다음 나 지역은 어디냐면 2010년 아랍의 봄이 시작되었던 튀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된 루바랄리 사막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하라 사막이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루바랄리 사막은 어디였냐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다 국가는 리비아.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한 기후 지역이지만 국토 전체를 푸른 녹지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다의 나이저 강하고에는 삼각주가 있어요. 이름에서부터 나이지리아를 흐르는 강이라는 거 느껴지죠? 그 다음 라에는 이슬람교 순위파가 시아파보다 많아요. 이것은 사실 이란과 이라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슬람교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모두 다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자, 라 국가는 바로 수단이었고 정의 이야기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는 종교 갈등으로 인해 남북이 2011년에 분리된 국가예요. 마는 어디였냐면, 자, 여기는 알죠, 여러분들? 다시 여기 꼭 기억해 달라주세요. 아프리카 인구 1위, 아프리카 석유 생산량 1위, 여기는 나이지리아. 마는 나이지리아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니제르. 그리고 여기 무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은 마가 아니라 수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 순위파, 시아파 항상 헷갈리죠? 그래서 단쌤이 딱 정리해줬습니다. 여기 니의 별표. 순위파는 전통, 합의를 중시하는 그런 종파이기 때문에 이제 무함마드 사후에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지도자라면 누구나 우리를 대표할 수 있지 라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순위파와 시아파 중에 누가 다수파다? 시아파는요, 알리만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종파라고요.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 순위파가 니도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순위파가 다수파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평생 까먹지 않겠죠? 자, 이제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세계의 분쟁 지역과 관련된 기사의 일부이다. A, B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카슈미르에서 G24전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A 국가는 파키스탄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대요. 카슈미르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과 인도인데 여기 파키스탄을 이미 알려줬으니까 A는 어디다? 그렇죠.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로힝야족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올해 특히나 호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특히 로힝야족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쌤이 그랬잖아요. 올해 이슈가 되었던 것은 올해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요. 자, 로힝야족이 탄압을 피해 인접국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다. 로힝야족 대표단이 이번 주말 이곳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B 국가는 바로 미얀마였습니다. 자, 기억, B는 타이보다 쌀 수출량이 적다. 맞는 설명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여러분들 막 마음 아팠죠. 고민 많이 했죠. 아, 데이터를 다 외워야 되나? 단쌤이 늘 그랬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 쌀의 수출량이 많다는 것은 생산량 자체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쌀의 생산량이 많으려면 고온다습한 기후가 오랫동안 나타나고 비옥한 평야지대가 넓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벼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도 많고 그런 지역에서 쌀 재배가 많지 않겠어요? 타이의 유명한 음식 팟타이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볶음 쌀국수를 만들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쌀 생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타이는 아주 중요한 쌀 수출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타이가 미얀마보다 쌀 수출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봤었던 기본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기억은 맞는 설명. 자, 그 다음 니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단쌤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최근에 핫하다 그랬죠. 왜?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어제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10개 나라 다 회원국인데 미얀마도 동남아시아에 있으니까 회원국 맞고요. 그 다음 디귿, A는 B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단쌤 그랬잖아요. 우리 왜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얀마 국경이 지워져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의 힌트가 될까 봐.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국경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막 생각이 들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 문제를 풀었던 여러분들의 경험은 정말 값진 경험인 겁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F에서 고른 것은 가는 주변 산지의 석탄, 철광석을 바탕으로 조선, 제철업 등이 발달하였으나 중공업의 쇠퇴로 위기를 겪은 이후 에든버러와 함께 실리콘 글렌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이 지역은 원래 전통적인 공업 지역이었다가 쇠퇴를 했다가 최근에는 첨단 산업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단쌤이 유럽의 첨단산업지역 최근에 너무나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이 첨단산업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일찍부터 이런 도시를 열심히 조성을 하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노력을 기울였던 소피아 앙티폴리스, 이러한 지역 말고는 사실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이탈리아의 제3이탈리아 장인형 경공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 그래서 다른 지역들이 나왔을 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게 이 첨단산업 지역의 이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리콘글렌이요, 여러분들 번역하면 실리콘밸리라는 뜻이거든요. 실리콘글렌은 스코틀랜드어로 실리콘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이름을 따와서 실리콘 뭐뭐 혹은 뭐뭐뭐 밸리, 이런 이름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A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B하고 많이 헷갈렸을 텐데, 근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단쌤이 그랬죠. 전통적인 공업지역, 특히 석탄과 철광석이 풍부했던 공업지역들은 대체로 그 나라에서 내륙에 위치하거나 영국의 경우에 중부 지역에 위치한다고요. 그래서 요 힌트 덕분에 가가 A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라인강 하구에 있대요. 라인강 하구에 있는 거 여기 씨. 그리고 여긴 정말 우리가 연계교재에서 아주 기본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이 전통적인 공업지역이 쇠퇴하게 되고 중요한 자원이 뭐로 바뀌어요? 효율이 좋은 석유로 바뀌죠. 그랬을 때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기 유리한 곳, 항구가 위치한 곳으로 공업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칸, 니스 등의 세계적인 휴양도시 인근에 있으면 환경이 얼마나 쾌적하겠어요. 우리 단지 친구들 같이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오게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50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현재 정보통신산업, 생명과학산업 등이 집중된 첨단산업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다에 해당하는 곳은 바로 어디? F가 되겠습니다. A, C, F 이렇게 연결해주면 됐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도는 세계의 지진 발생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진 발생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무슨 의미인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진 발생 지점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판에 경계하고 대체로 일치하고 있구나 하는 거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 기억나요, 여러분들? 신기조산대에 해당하는 환태평양조산대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된다? 신기조산대, 신을 영어로 바꾸면 뉴, 그렇죠.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기조산대에 해당하는 환태평양조산대 얼마나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지진 발생 지점은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너무나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A, B, C, D는요. 지진 발생 지점과 무관합니다. 알겠죠? A, B, C, D는 지진 발생 지점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이 지점들을 나타낸 거예요. 지도상에 이곳의 위치를 그냥 체크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다뤘었어요. 자, A는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며 형성된 지구대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대륙 내부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두 동강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A는 바로 아프리카 동쪽, 동아프리카 지구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지만 여기 호수들도 많잖아요. 이 호수들은 바로 단층 작용 때문에 만들어진 호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B에서는 두 판이 충돌하여 마그마의 분출이 빈번하다. 자, B에 해당하는 지점 어디예요? 여기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여기 바로 히말라야 산맥. 최고봉의 높이 8,800m가 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높은 산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요. 그래서 힘이 비슷한 두 판이 빵 하고 충돌하니까 서로 막 밀어 올리겠죠. 이렇게 높은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지각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지진 활동은 지금 보다시피 활발하지만
화산 활동은 활발하지 않다.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고 정답은 나왔지만 이 또 나머지 선지들도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돼서 나올 건지 모르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C에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 경계가 있다. 자, 수렴 경계라는 말은 빵 하고 충돌하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이 C 지점은 바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이고 이럴 때 누가 내려가요?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진,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 그 다음 5번 D에는 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산지가 분포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동부 지역 5대5 연안에서부터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 이 에팔레치아 산맥 고기습곡 산지에 석탄이 많았던 것이 한몫했다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5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5번은 옳지 않다고 고른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진 발생 지점을 나타냈다고 했고 지도 ABCD가 있으니까 ABCD가 다 지진 발생 지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뒤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지진 발생 지점 체크 안 되어 있습니다. 이 ABCD는 지진 발생 지점과는 독립적인 지역들이었다. 그냥 지도상의 위치를 체크해 놓은 것 뿐이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내 지역 대륙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BCD는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부아메리카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정말 또 수없이 많은 날 인구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또 순유입, 순유출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어요. 그쵸?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유형의 자료가 우리 연계교재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프의 유형이 조금 달라졌지만 자, 그렇지만 공부의 본질은 사실 변하지 않아요. 그래프가 어떻게 변형되고 연계되더라도 우리가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인구 증가율은 자연적 증감과 그리고 사회적 증감을 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연적 증감은 어떻게 구하냐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준 거고요. 사회적 증감은 어떻게 구하냐면 유입,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입되었지? 유입률에서 유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지? 이것을 빼준 게 바로 사회적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증감이 마이너스라도 사회적 증감 유입이 많으면 인구 증가율은 플러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증감이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자연적 증가율이 높다면 인구 증가율 자체가 양의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B지역은 모든 시기에 다른 지역들보다 자연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자연 증가율이 높은데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데로 어디? 그렇죠, 아프리카. 그래서 B는 아프리카. 그 다음 C는요. 1950년대 패턴은 B, 아프리카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쉬운 자연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는 것은 이 사이에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C는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와 D가 남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유럽과 북부아메리카인데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D지역은 2015년에서 2020년 자연 증가율이 음액값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자연 증가율이 음액값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출생보다 사망률이 높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는 유럽, 그리고 A가 북부 아메리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고요. A는 2015년에서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다면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로 A의 2015년에서 2020년 자연 증가율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면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 2번, B의 전체 증가율이 커진 것은 자연적 증감이 주 원인이다. 그렇죠?
B 지역에 자연적 증감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고, 다음 3번 D는 2015년, 2020년에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진짜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유럽은 2015년에서 2020년에 자연 증가율이 음액값, 즉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증가율은 지금 보이나요, 여러분들? 전체 증가율은 양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자연적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인구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4번 보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C는 A보다 총인구가 많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시아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 그 다음 5번 볼게요. 2015년에서 2020년 중위 연령은 유럽, 북부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 다음 아프리카 순으로 높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 증가율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곳, 여기는 노년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는 환경 관련 뉴스의 일부이다. 기업 니은과 관련된 국제환경협약 협정으로 옳은 것은, 자, 다국적 기업인 A사는 재생에너지로만 부품을 제조할 것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NGO 단체가 만든 이 클럽에 A사가 가입하면서 나타났는데,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그것과 관련된 협약은 바로 파리 협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과 관련된 것은 파리 협정, 그 다음 B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국으로 수입된 폐기물을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계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B 정부는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이를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단쌤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환경 관련된 협약은 파리 협정, 그리고 교토 정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핫하게 뜨고 있는 게 바로 바젤 협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카페 갔을 때 빨대 제공 안 합니다, 혹은 매장에서 드시려면 다회용 컵을 쓰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경험 겪어본 적 있죠. 그래서 단쌤도 항상 컵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EBS 사탐 선생님들께서 정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지리 선생님이구나 하시면서. 자, 근데 우리가 카페에서 플라스틱을 쓰기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단쌤이 올해 바젤 협약에 주목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젤 협약에서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하기로 한 바젤 협약에서 폐플라스틱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돼 라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협약은 바젤 협약이었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람사르 협약과 제네바 협약, 보통 오답 보기로 많이 나오지만 기억하는 밈 알려드리겠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자는 협약인데요. 왜냐하면 습지가 철새들의 서식지거든요. 그래서 람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제네바 협약은 산성비를 일으키는 대기오염 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좀 줄여보자 라는 협약이었거든요. 여기 B라는 글자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은 세 국가의 1차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랍에미리트는 풍부하게 매장된 가해 수출을 통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석유인가 천연가스인가 고민했을 텐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는 천연가스와 함께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는 뭐예요? 가는 바로 석유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중국은 이것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래요.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최근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석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얼음과 불의 땅 아이슬란드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얼음으로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뭐가 있을까요? 빙하와 융빙수, 수력발전.
자, 그 다음 불로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아, 그렇구나. 땅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 발전이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지열이 되겠고요. 주로 판의 경계부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석유인가요?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왜 얼렸지? 석유, 이미 액체 상태인데 이것을 굳이 얼려서 이동시켜서 무겁게 이동시켜서 그것을 다시 녹여서 쓸 이유가 있을까? 좀 이상하죠. 하지만 천연가스는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저온으로 냉각을 하게 되면 부피도 줄어들고 안정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의 발명과 함께 소비량이 급증하게 된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전체 사용량 중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 자, 이건 우리 주변에서 석탄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던가? 아니죠. 대부분 산업용, 제철공업의 원료라든지 혹은 발전용으로 이용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하 발전은 스위스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스위스의 신재생 에너지 내가 공부한 적이 있었나? 불안했죠. 근데 단쌤이 그랬잖아요. 이 시험은 뭐다? 수학.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위스, 융프라우, 이렇게 막 만년설 쌓여져 있는 빙하, 거기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딱 스위스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펼쳐지는 경관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빙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빙하와 융빙수는 수력 발전에 유리하다. 그러면 스위스는 아무래도 수력 발전에 유리한 국가가 아닐까요? 자, 그 다음 4번. 라하 발전은 노르웨이의 전체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 이것이 바로 맞는 설명이었고, 이 설명에 딱 맞는 곳이잖아요. 빙하와 융빙수가 풍부한 곳. 게다가 이렇게 산맥도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낙차와 풍부한 물, 게다가 편서풍의 바람바지 얼마나 많은 유량이 확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력 발전에 유리한 곳이었고, 노르웨이는 전체 발전량 중에서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전 세계에서 다하 발전량은 뉴질랜드, 라하 발전량은 러시아가 가장 많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오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발전을 왜 할까? 인구가 많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전기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혹은 산업이 발달했거나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인구가 많거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발전량이 많을 텐데 뉴질랜드가 그런가요? 인구가 많은, 막 인구가 1억, 2억씩 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열 발전이 제일 많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쵸? 실제로 지열 발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단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이터를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쌤이 이야기해 준 거 지금 들으면 다 이해되는 것 같죠? 일주일 뒤에 다시 이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단쌤이 이야기했던 이 사고의 과정대로. 자, 그 다음 러시아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구가 많기는 한데 중국이나 인도만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도 또 아니었습니다. 수력 발전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외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호기심 해결, 궁금했을까봐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머리로 스스로 사고해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정말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 이것저것 조합만 바꿔가면서 계속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도표로 제시하거나 그래프로 제시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어려웠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 되니까. 자, 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지도에 표시된 나라가 튀르키예, 터키였는데요. 이 터키는
어떠한 장점 때문에 공업이 일찍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하지만 또 굉장히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약 8천만 명 정도,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조업의 기반이 탄탄한 나라죠. 자, 이집트는 단쌤이 늘 뭐라고 했나요?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여기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요. 이집트 인구 약 1억 명입니다. 게다가 이 나일강 주변에서는 벼농사까지 지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오렌지도 생산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오렌지 수출국이기도 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들.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 기후인데 오렌지의 수출국, 쌀을 재배한다.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뭐다? 나일강.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집트 나올 때마다 나일강을 다뤘던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와 함께 정말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는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많이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나라 이름 헷갈리면 단쌤이 여기 옆에 카자흐스탄 있고 카자 돌림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아,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이곳이 카자흐스탄이 아니고 내가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여기 카스피해와 똑같은 카자 돌림,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이라는 뜻이 자유로운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대부분 초원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일단 1차 산업 비율이 제일 낮은 나라, 여기 있는 지역들 중에서 석유 자원 생산에 정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죠.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생산에 불리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라 지역, 인구 밀도가 낮고 1차 산업 비율이 낮으면서 국내 총생산은 많다. 이것이 바로 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임을 추론하게 해주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가 지역을 보니까요. 국내 총생산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맞먹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나 다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이 꽤나 많은데 인구 밀도도 높다는 것은 여기는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튀르키예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가 남았는데요. 자, 다는 인구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차 산업 비율도 높은 편이고요. 여기 튀르키예의 인구 밀도가 약 109라고 했는데 약 8천만 명이 요만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만한 곳에 1억 명 정도 살고 있고요. 그러면 두 지역의 인구 밀도가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가 이집트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고 인구 밀도가 낮은 나 지역은 국토 대부분이 스텝 기후에 해당하는 카자흐스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가에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인 파묵칼레가 있다. 석회와 단구 기억나죠? 파랑파랑한 물에 하양하양한 석회와 단구들 기억나죠? 2번. 자, 여기 나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 자, 여기 카자흐스탄이었고요. 바로 여기 옆에 카스피해에서 유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더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이징 스타 같은 곳이니까 꼭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앞으로 또 우리나라랑 협력할 것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3번. 다는 남부 지역이 북부 지역보다 인구가 희박하다. 그렇죠. 나일강 삼각주도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북부 지역은 지중해랑 접해 있으니까 북부 지역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회원국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다는 라보다 총 인구가 많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AB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한 기후는 쾌펜의 2차 구분을 기준으로 함. 자, 이러한 유형은 기온 그리고 강수량 나타낸 그래프는 정말 기본적인 그래프죠.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가나 기후 지역을 바로 분간할 수가 있는데 가 지역은요.
여기 0도 이상 그리고 10도 사이로 기온이 올라가는 짧은 여름이 존재하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 되겠고, 나 지역은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0도보다 낮은 빙설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쌤이 그랬죠. 이렇게 지도를 투영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변별력이 확 높아진다고요. 그리고 이 요약은 사실 또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었는데, 단쌤이 여기 고緯도 지역에 헷갈리면 항상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북극해 주변의 연안 지역은 툰드라 기후, 그리고 그린란드 내륙 지역은 빙설 기후. 게다가 이 부분이 늘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그린란드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잘 봐달라고 단쌤이 강조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기억. A의 그래프는 가이다? 아니죠? A의 그래프는 나였고요. 자, 그 다음 A 기호에서는 여름에 작은 풀과 이끼리 등이 자란다. 요게 바로 요즘에 핫한 출제 포인트잖아요. 자, 여름에 작은 풀과 이끼리 등이 자라는 것은 짧은 여름이 존재하는 툰드라 기후 지역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B의 기후에서는 A의 기후보다 활동층의 발달이 뚜렷하다. 그렇죠. 짧은 여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지층이 녹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5번이 아니죠. 리을. B가 속하는 기후의 분포 면적은 남반구보다 북반구에서 더 넓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총평 보고 왔나요? 이렇게 내용이 연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공부했던 개념과 내용이 선지로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본 개념 공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A의 항공산업 발전 과정을 조사하겠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여러분들? 시애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단쌤이 이야기하면서 여기 딱 이거 그리라 그랬어요. 뭐지? 비행기와 그리고 커피를 꼭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알래스카 골드러시. 그럼 알래스카로 가려면 뭘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항공산업이 발달했다가 이제 알래스카 골드러시가 쇠퇴하게 되면서 이 지역도 쇠퇴했다가 이 지역을 다시 살린 것이 다국적 기업 커피 전문점의 1호점이었다고요. 그래서 갑의 이야기는 맞는 설명, 그 다음 B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산업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는 여기 있죠. 단쌤이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뾰족, 밸리, 계곡, 뾰족하구나. 샌프란시스코 앞에 여기 뾰족한 곳 있죠. 여기가 바로 실리콘밸리가 되겠습니다. B 아니었고요. 그 다음 C가 속한 메갈로폴리스, 이거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다뤘었습니다.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여기 대도시가 연결되어서 도시 다음에 또 도시, 도시 다음에 또 도시, 우리가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해도 경관적으로 계속 비슷한 특성이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도시 권역을 메갈로폴리스라고 하죠. 그 다음 D에 있는 남부 최대의 석유화학단지. 남부 최대의 석유화학단지는 멕시코만 연안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맞는 설명은 갑과 병이었고요.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필리핀 국립공원의 안내 자료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국립공원은 넓은 석회암지대 지하를 흐르는 강이 바다로 흐르면서 극적인 카르스트 경관을 보여줍니다. 자, 이 지하강의 길이는 무려 8.2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용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하 공간에 물이 차서 흐르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단쌤이 이 석회 동굴 여기 답사를 갔을 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나 석회암 지대를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깊은 곳까지 탐사하다가 혹시나 동굴에 빠지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동굴에는 강이 흐르고 이 강을 따라가면 출구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단쌤이 또 강의에서 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니은 석순, 종유석 이러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종유석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석회암이 또 다시 이 탄산칼슘이 용식되었다가 침전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되겠고요. 여기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로 그 아래에 또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석순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종유석과 석순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이어져서 기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어진 기둥을
숙주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 니은 석순에 대해서 천장에 늘어선 고드름 모양의 지형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한번 볼게요. 물에 용해된 탄산칼슘이 조금씩 침전하면서 형성된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석회암 자체는 굉장히 밝은 색을 띠죠. 왜? 주요 성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탄산칼슘. 근데 그 탄산칼슘은 물에 용식되어 사라지고 지표면에는 철,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성분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산화되면 붉은색을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띈다? 라는 건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었네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도 사실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기본 자료로 다뤘었고 또 문제로도 봤던 자료였거든요. 그래프는 밀, 옥수수의 지역, 대륙별 생산량 및 수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B, C, D는 각각 아시아, 유럽, 북부 아메리카, 중남부 아메리카 중 하나임. 자, 여기에 C 지역을 먼저 볼까요? 한번. C 지역은 와, 밀도 진짜 많이 생산하는데 그에 비해서 수출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 340 정도를 생산해서 수출량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옥수수도 진짜 많이 생산하는데 한 370, 80 정도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양은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다? 이 지역에서 다 소비가 된다는 뜻이죠. 이 많은 양이. 그렇다는 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C는 아시아였고요. 아시아였고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제 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그리고 중남부 아메리카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쵸? 자, 그 중에서 밀에 있어서 생산량도 많고 수출량도 많은 A는 바로 유럽이 되겠는데요. 단쌤이 요거 올해 좀 잘 봐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 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자 양 줄어들었죠. 라면 가격 높아졌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과자를 조금 덜 먹고 라면을 한 번 덜 먹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도 어떤 지역에서는요. 아예 식량 공급 자체가 지체되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높아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유럽 통계에 이 식량 통계에서 러시아의 통계가 유럽에 포함이 되고 전 세계 식량 공급에 특히 밀 공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점은 너무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죠.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옥수수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외치고 있나요? 아메리카? 그것만 외쳤으면 사실 다 풀리는 문제였죠. 옥수수의 생산량도 많고 수출량도 많은 B와 D는 아메리카였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북부 아메리카인지 중남부 아메리카인지였습니다. 근데 북부 아메리카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미국은 전 세계 GDP 1위 국가일 만큼 공업도 발달한 나라고요. 산업도 발달한 나라고요. 또 인구도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사용하겠어요. 근데 화석 에너지를 대신하는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옥수수죠. 자, 근데 B 지역을 살펴봤더니 생산량은 약 한 370 정도? 그런데 수출량은 약 한 60 정도. 즉 310 정도를 이 지역에서 다 소비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D 지역을 살펴봤더니 생산량은 약 200 정도. 그리고 수출량은 약 70을 조금 넘습니다.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D 지역이 더 높죠. 이것을 통해서 D 지역이 바로 중남부 아메리카. 그리고 B 지역은 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이 속한 북부 아메리카.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밀의 기원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맞죠? 옥수수의 생산량은 아시아가 중남부 아메리카보다 많다. 이거 오답으로 골랐던 친구들 다쌤이 늘 부탁하는 게 있죠. 나의 편견으로 풀면 안 되고 항상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풀어야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중남부 아메리카의 옥수수 생산량 얼마? 200. 그리고 아시아의 옥수수 생산량 얼마?
한 370에서 80쯤 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시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였고요. 그 다음 3번, 밀과 옥수수 각각의 수출량은 모두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다. 이것도 여러분들 편견으로 풀면 안 되고 제시된 자료에 근거해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유럽의 밀 수출량, 아시아의 밀 수출량, 유럽이 더 많네. 옥수수의 유럽의 수출량, 그리고 아시아의 수출량, 유럽이 더 많네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기. 자,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유럽의 밀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분석했던 거. 근데 유럽에서는 밀 대략 얼마 정도 슝 생산하냐면 한 260 정도 될까요? 260 정도 생산해서 얼마나 수출하고 있냐면 대략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90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북부 아메리카의 밀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아까 북부 아메리카가 B라고 했잖아요. 자, B 지역은 우리 또 계산하기 편하게 대략 밀 생산량 약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량은 얼마 정도 돼요? 우리 또 계산하기 편하게 대략 한 50 가까이 됩니다.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은 북부 아메리카가 더 높네요.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봤을 때 갑자기 막 평정심이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 자신감을 얻었다면 오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중남부 아메리카는 밀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옥수수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보다 높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밀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 헷갈리니까 여기 또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D 지역 생산량은요 얼마 정도 될까? 대략 한 30 정도? 근데 거의 20 가까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옥수수 한번 볼까요? 자, 옥수수는 200 정도를 생산해서 70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량만 보자면 옥수수가 더 많지만 여기서 물어본 것은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었기 때문에 밀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19번 문제에 여러분들이 4번, 5번 선지에서 조금 막 동공지진이 됐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수능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음 자료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종교로 옳은 것은 스리랑카 나왔고요. 석가모니, 수레바퀴, 그리고 이 아래 그릇에 벼이삭 가는 그렇죠. 불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 파키스탄의 국장으로 녹색의 초승달과 별 그리고 방패 모양 이것은 바로 나는 어떤 종교? 이슬람교. 포르투갈의 국장으로 이것을 상징하는 십자열배열의 방패를 중앙에 표현하였다. 월계수나무의 가지이다. 다에 해당하는 종교는 크리스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가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수월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결국 개념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가 끝까지 잘 해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오늘 우리 단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단쌤이 열심히 강의 준비한 것처럼 수능 때까지 함께 열심히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가보자고요. 고생 많았습니다.